낡은 자동차 정비소의 빽빽한 공기 속에는 기름과 녹슨 금속 냄새가 진동했다. 서진우는 이마에 땀방울을 닦아내고 트럭 엔진의 마지막 나사를 꽉 조였다. 밤은 깊었고 외곽 공업단지는 귀뚜라미 소리와 정비소의 유일한 전구에서 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을 제외하고는 거의 절대적인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진우는 피곤하게 기지개를 켰다. 푼돈을 벌기 위한 또 다른 고된 하루였다. 그는 그저 빨리 문을 닫고 뒤편의 작은 방으로 돌아가 눕고 싶을 뿐이었다. 그가 무거운 철문을 당기려던 그때 수리 중이던 낡은 승용차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신음소리. 진우는 깜짝 놀랐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묵직한 스패너를 집어들고 경계하며 다가갔다. 그가 차 뒷문을 열었을 때 끔찍한 광경이 나타났다. 젊은 여자가 그곳에 웅크리고 있었고 옷은 찢겨 있었으며 온몸은 피투성이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힘겹게 속삭였다. 살려 주세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 순간에 그의 결정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서진우는 35, 이 허름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먹고 자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정비공이었다. 그에게는 가족도 기댈 곳도 없었다. 오직 기름때 묻은 손과 정직한 기술만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결코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번듯한 집을 마련하여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꿈을 꾸곤 했다. 오늘도 그는 늦은 밤까지 밀린 수리 작업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마지막 차량의 수리를 거의 마쳤을 때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이 바로 그 정체불명의 소리였다. 처음에는 쥐소리이거나 바람소리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내 사람의 신음소리라는 것을 깨닫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들려온 낡은 승용차로 다가갔다. 그 차는 며칠 전 한 중년 남자가 맡겨놓고 간 폐차 직전의 고물차였다. 그는 스패너를 고쳐잡고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차 뒷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차 안에는 정말로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20 중반쯤으로 보였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원피스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으며 온몸은 피와 멍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의식은 거의 없는 듯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진우는 순간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만약 이 여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라면 자신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평생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런 식의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절박했던 눈빛 그리고 살려주세요라고 속삭이던 그녀의 위태로운 목소리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양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고민은 길지 않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양심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일단 그녀를 자신의 힘으로 구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경찰이나 혹은 다른 어떤 공권력에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자를 조심스럽게 차 안에서 꺼내어 자신의 등에 업었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정비소 뒤편에 있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방은 좁고 허름했지만 그가 매일같이 쓸고 닦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여자를 유일한 침대 위에 눕히고 자신의 비상약상자를 꺼내왔다. 그는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기본적인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웬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그녀의 상처를 소독하고 찢어진 부위를 꿰맸으며 부러진 듯한 팔에 부목을 댔다. 그녀의 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상처와 멍 자국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의 흔적들이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지를 짐작하며 분노와 함께 깊은 연민을 느꼈다. 밤새도록 그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그녀의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고 정성껏 그녀를 간호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녀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여자는 희미한 신음소리와 함께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낯선 환경에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듯했지만 이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진우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잔뜩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여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안심하세요. 저는 이 정비소 주인 서진우라고 합니다. 어젯밤 제 차 안에서 다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제가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진우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여자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감긴 붕대와 자신이 입고 있는 낯선 남자의 옷을 보고는 더욱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병원에는 신고하지 않았어요. 네. 왠지 아가씨께서 원치 않으실 것 같아서요. 진우의 말에 여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가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일단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면서 몸부터 추스르세요. 제가 따뜻한 죽이라도 좀 끓여다 드릴게요. 진우는 부엌으로 가서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죽을 끓였다. 그가 죽을 끓이는 동안 여자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한채영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상실 증세인 것 같았다. 진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따뜻한 죽을 그녀에게 건넸다. 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가 담긴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겼다. 그렇게 가난한 정비공과 기억을 잃은 의문의 여인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진우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채영 역시 자신의 정체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서로에 대한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낯선 감정들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정비소 주변에 낯선 검은색 차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그녀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그녀의 행방을 묻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다. 진우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채영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평범했던 삶은 이제 그가 원치 않았던 위험한 사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가 구해준 의문의 여인 한채영이 있었다. 과연 그는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는 과연 어떤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정비소 주변에 수상한 검은색 차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서진우와 한채영의 불안한 동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진우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채영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했다. 그는 낮에는 평소처럼 정비소 문을 열고 일을 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정비소 주변의 동태를 살피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채영에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그리고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채영 역시 자신을 쫓는 어둠의 그림자의 존재를 느끼고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쫓기고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자신 때문에 진우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진우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구하기로 결심한 순간 이미 각오했던 일이에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요. 내가 반드시 당신을 지켜줄게요. 진우의 든든한 말에 채영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이 낯설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 서진우라는 남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정비소 안작은 방에서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함께 생활했다. 진우는 틈틈이 읍내에 나가 식료품과 약을 구해왔고, 채영은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일을 돕거나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의지하는 동지애와 함께 낯설지만 설레는 감정들이 싹트고 있었다. 진우는 채영의 연약한 모습 뒤에 숨겨진 강인함과 지혜로움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다. 그녀는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진우가 끓여주는 서툰 죽을 맛있게 먹어주었고, 그가 일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그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채영 역시 진우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더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는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정비공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큰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있을 때만큼은 자신을 쫓는 어둠의 그림자를 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을 쫓는 남자들은 더욱더 집요하고 대담하게 정비소 주변을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마다 정비소 주변을 배회하며 경고의 의미로 돌을 던지거나 진우의 단골 손님들을 협박하여 그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마침내 그들은 정비소의 낡은 철문을 부수고 안으로 쳐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험악한 흉기들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섬뜩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한채영,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순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과 함께 있는 그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괴한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외쳤다. 진우는 재빨리 채영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손에 잡히는 몽키 스패너를 집어들고 그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당신들 누구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 놈이 알 것 없다. 순순히 그녀를 내놓지 않으면 내 놈 목숨부터 끊어버릴 테다. 괴한들은 일제히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좁은 정비소 안에서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진우는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정비소의 지형과 각종 공구들을 이용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뜨거운 엔진 오일을 그들에게 뿌리거나 무거운 타이어를 굴려 그들의 발을 묶는 등 기지를 발휘하며 그들을 상대했다. 하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나 많았고 그의 힘은 조금씩 붙이기 시작했다. 그는 괴한이 휘두른 소의 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와중에도 그의 눈에는 오직 채영을 향해 다가가는 괴한들의 모습만이 보였다. 안 돼, 채영 씨. 바로 그때 채영이 비명을 지르며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드라이버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괴한들은 잠시 주춤했고 바로 그 틈을 타 진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일어섰다. 그리고는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괴한들을 향해 분사하기 시작했다. 하얀 분말이 정비소 안을 가득 메웠고 괴한들은 시야를 잃고 허둥대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채영의 손을 잡고 정비소 뒷문을 통해 필사적으로 탈출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어둠 속을 달리고 또 달렸다. 그들의 등 뒤에서는 괴한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날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마침내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함께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서로를 향한 더욱더 깊어진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진우 씨, 괜찮아요. 머리에서 피가... 채영이 울먹이며 그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나는 괜찮아요. 채영 씨야말로 다친 데는 없고요. 정말 대단했어요. 당신 정말 용감했어요. 진우는 그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다시 한번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친절함과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오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 어떤 시련도 갈라놓을 수 없는 단단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을 쫓는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정비소에서의 필사적인 탈출 이후 서진우와 한채영은 낯선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희미한 여명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다. 그들의 온몸은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으로 엉망이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하죠? 채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왜 쫓기고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다. 진우 역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에게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채영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내게 아주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지금은 강원도 산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라면 아마 우리를 숨겨줄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곳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보죠. 두 사람은 첫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피곤함에 지쳐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조차 드문 깊은 산골에 위치한 작은 농장이었다. 진우의 친구인 박성철은 갑작스러운 그들의 방문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들의 엉망인 행색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들을 안으로 맞이했다. 그는 진우의 유일한 친구이자 과거 진우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곁을 지켜주었던 의리 있는 인물이었다. 성철의 작은 농장은 그들에게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주었다. 그곳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고 그들을 쫓는 어둠의 그림자도
당분간은 이곳까지 찾아오지 못할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진우와 채영은 성철의 농장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진우는 성철을 도와 농장 일을 했고 채영은 그의 곁을 지키며 조금씩 심신의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진우의 성실하고 우직한 모습에 더욱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조금씩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채영은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었고 정체 모를 남자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어떤 서류를 내놓으라고 소리쳤고 그녀가 거부하자 잔인하게 그녀를 폭행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차갑고 비열한 미소를 띤 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다. 안 돼! 채영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의 비명 소리에 놀라 달려온 진우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아 주었다. 괜찮아요, 채영 씨. 괜찮아요. 그냥 꿈일 뿐이에요. 내가 있잖아요.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채영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꿈속의 장면들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 꿈이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진우 씨, 나 무언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아주 끔찍한 기억이요. 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진우에게 자신이 본 꿈의 내용과 함께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잘 나가던 시사 전문 기자였으며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부패 스캔들을 취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 스캔들의 중심에는 유력한 정치인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양진태 의원이 있었고 그가 대기업들과 결탁하여 막대한 규모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채영은 그들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즉 비밀 장부가 담긴 USB를 손에 넣었지만 그 사실을 눈치챈 양 의원 측에 의해 납치되어 감금당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USB를 내놓으라며 잔인한 고문과 협박을 가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그들의 감시를 피해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정신을 잃기 전 숨어들었던 곳이 바로 진우의 정비소에 있던 낡은 승용차 아니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그녀의 이야기에 너무나 큰 충격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를 반드시 지켜내어 그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채영 씨,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함께 할게요. 우리가 함께 그들의 죄를 세상에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진우의 굳건한 약속에 채영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함께 싸워줄 든든한 동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거대한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양진태 의원은 막강한 권력과 인맥을 가진 거물이었고 그에게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는 무모한 도전이었다. 또한 그들이 가진 유일한 증거인 USB는 채영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상태였다. 두 사람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진우는 자신의 뛰어난 기계, 공학적 지식과 손재주를 활용하여 양 의원 측의 통신을 감청하거나 그들의 비밀을 캐낼 수 있는 특수 장비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채영 역시 기자 시절의 경험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양 의원과 관련된 비리들을 하나씩 다시 파헤쳐 나갔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리라는 굳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위험한 과거가 그들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그들의 삶을 더욱더 위험하고 흥미진진한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양진태 의원이라는 거대한 적의 실체를 알게 된 후 서진우와 한채영은 더 이상 도망만 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살아남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 의원의 추악한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바로 채영이 잃어버린 USB를 되찾거나 그에 준하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두 사람은 친구 박성철의 농장에 숨어 외부와의 연락을 최소화하며 비밀리에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채영은 기자 시절의 경험을 살려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씩 꿰맞추며 자신이 납치되었던 장소와 탈출 경로, 그리고 USB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을 추적해 나갔다. 진우는 자신의 뛰어난 기계, 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그들의 추적을 피하고 역으로 양 의원 측의 통신을 감청하거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특수 장비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채영이 마지막으로 감금되었던 장소로 추정되는 경기도 외곽의 한 폐공장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곳에 혹시라도 USB나 혹은 다른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성철의 낡은 트럭을 빌려 타고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폐공장으로 향했다. 공장 주변에는 여전히 양 의원의 수하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지만 진우가 미리 만들어둔 전파 교란 장치와 감시 카메라 무력화 장비 덕분에 그들은 무사히 공장 내부로 잠입할 수 있었다. 폐공장 안은 어둡고 음산했으며 곳곳에는 채영이 겪었던 끔찍한 고문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채영은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며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진우는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괜찮아요, 채영 씨. 이제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두 사람은 샅샅이 공장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채영이 감금되었던 지하 창고의 한쪽 구석 낡은 캐비닛 밑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채영이 납치되기 직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밀 장부에 원본 파일을 복사해 두었던 그녀조차 잊고 있었던 또 다른 증거였다. 두 사람은 기쁨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들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의 잠입을 눈치챈 양 의원의 수하들이 공장 전체를 포위하고 그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저놈들 잡아 절대 살려보내지 마. 폐공장 안에서 숨막히는 총격전과 추격전이 벌어졌다. 진우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채영을 보호했고 채영 역시 기자 시절 익혔던 약간의 호신술과 침착함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그들이 계속 버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절체절명의 순간 진우는 채영을 데리고 공장의 낡은 환풍구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다. 좁고 어두운 환풍구를 기어서 마침내 공장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양 의원의 수하들이 아니라 미리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 병력이었다. 진우의 친구 성철이 두 사람이 떠난 후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던 것이었다. 양 의원의 수하들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고 진우와 채영은 그들이 확보한 마이크로 SD 카드를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제 양진태 의원의 모든 죄악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양진태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가 저질러온 각종 비리들과 권력 남용, 그리고 납치 및 살인교사 혐의까지 그의 모든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순순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을 조작하여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는 오히려 채영과 진우를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웠다. 세상은 다시 한번 혼란에 휩싸였다. 어떤 이들은 채영과 진우를 응원했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양 의원의 교묘한 여론 플레이에 속아 그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채영과 진우는 다시 한번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이번에는 총과 칼이 아닌 법과 여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고 양 의원의 위선을 만천해 드러내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 재판을 준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었다. 권력과 진실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과연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이 험난한 싸움의 끝에서 과연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건한 믿음과 함께 그들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양진태 의원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 마이크로 SD 카드가 검찰에 제출되면서 모든 싸움이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거대한 권력의 벽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과 법조계 인맥을 총동원하여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시도했다. 그가 고용한 초호화 변호인단은 증거의 합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오히려 서진우와 한채영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을 모함하려 한 범죄자로 몰아세웠다. 동시에 그가 장악한 언론들은 연일 진우와 채영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들은 채영을 돈과 권력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양 의원에게 접근한 불순한 여기자로 진우를 그런 그녀에게 이용당한 어리석은 공범으로 묘사했다. 세상의 여론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듯했고 두 사람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힘겨운 싸움 속에서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진우 씨. 법과 언론이 모두 그의 손아귀에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채영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패배감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채영의 손을 잡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채영 씨.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세상의 진실된 목소리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들이 언론을 조작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진실을 알려야 해요. 진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정비공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짜내고 있는 한 명의 전략가였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 그리고 당신이 취재했던 모든 자료들을 우리가 직접 세상에 공개하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요. 예를 들면 인터넷 개인 방송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말입니다. 진우의 아이디어는 대담하고 혁신적이었다. 채영은 처음에는 그의 무모한 계획에 반대했지만 그의 논리적인 설명과 확신에 찬 태도에 조금씩 설득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마지막 방역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진우의 친구 성철의 농장에 비밀스러운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고 해킹에 대비한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진우는 자신의 뛰어난 기계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여 직접 방송 장비를 만들었고
채영은 기자 시절의 경험을 살려 양진태 의원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는 한편에 완벽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며 더욱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다. 진우는 채영의 날카로운 지성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에 감탄했고, 채영은 진우의 예상치 못한 대담함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에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 일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 위험한 싸움의 끝에서 함께 맞이할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들은 양진태 의원의 비리 관련 재판이 열리는 바로 그날 밤 자신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보내기로 결심했다. 재판 당일 법정 안팎은 수많은 취재진과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양 의원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그의 변호인단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실의 목소리라는 이름의 익명의 인터넷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 양진태 의원의 모든 추악한 비리와 범죄 행각이 담긴 영상이 생중계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영상 속에는 채영이 직접 등장하여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눈물로 고백했고, 그녀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 자료들과 관계자들의 비밀 인터뷰 내용들이 차례로 폭로되었다. 특히 양 의원이 채영을 납치하고 고문했던 폐공장의 CCTV 영상과 그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언론을 매수하려 했던 정황 증거들이 공개되자 방송을 지켜보던 모든 국민들은 경악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했다. 방송은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았고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으며 모든 소셜미디어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양 의원과 그의 세력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진실의 목소리는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든 후였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양진태 의원의 위선적인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는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검찰은 더 이상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곁을 지켰던 모든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진우와 채영은 마침내 거대한 거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아니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바닷가를 찾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수평선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네요. 채영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행복한 날들만이 남아있을 거예요. 진우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채영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평생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채영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 이긴 통쾌한 승리. 그리고 그 승리의 끝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정의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의 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실의 목소리 방송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후 양진태 의원과 그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검찰은 더 이상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양 의원과 관련된 모든 비리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은 낱낱이 드러나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서진우와 한채영은 마침내 길고 길었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쫓기는 신세가 아니었고 세상의 어떤 편견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영웅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두 사람은 가장 먼저 그들의 싸움을 묵묵히 도와주었던 친구 박성철의 강원도 농장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성철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세 사람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지난 시간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었다. 두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낼 생각을 했어. 나는 정말 너희가 자랑스럽다. 성철이 감탄하며 말했다. 다 성철이 네가 도와준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시작도 못했을 거야. 진우가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채영은 더 이상 과거의 복수심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정의를 실현했다는 보람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제는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평범한 여자 한채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진우 씨와 함께 아주 작고 소박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진우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채영 씨. 내게는 당신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소중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기로 약속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진우는 가장 먼저 자신의 낡은 정비소를 다시 열었다. 그는 여전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묵묵히 자동차를 수리하는 평범한 정비공의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의 정비소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기 위해 그의 정비소를 찾아왔고 그의 정비소는 언제나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와 희망으로 가득 찬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채영 역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진우의 곁에서 조용한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의 정비소 한쪽에 작은 서재를 만들고 그동안 자신이 취재하고 기록했던 세상의 부조리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악과 싸우는 기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글을 통해 세상의 진실의 목소리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또 다른 방식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항상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함께하고 있었다. 어느덧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진우는 채영을 위해 아주 특별한 청혼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무 반지를 그녀에게 선물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한채영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화려한 보석이나 명예를 줄 수는 없지만 평생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과 함께 아주 평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채영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도 그의 진심이 담긴 이 나무 반지가 더 소중하고 아름다웠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만 초대하여 그들의 작은 정비소 앞마당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다. 결혼식에는 그들의 싸움을 응원해 주었던 수많은 시민들과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언론 기자들도 함께하여 진심으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예전과 다름없이 평범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가난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웃음소리와 사랑의 속삭임으로 가득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가장 완벽한 동반자였다. 어느 날 저녁, 진우와 채영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자신들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채영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때 당신 정말 볼만했는데. 하지만 나는 그때 이미 당신에게 반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당신의 그 절박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으니까. 진우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 덕분에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늘이 내게 보내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였고 내게 새로운 삶과 행복을 선물해준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영원히.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입맞춤을 나누었다. 낡은 정비소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가치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는 진실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한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희망찼다. 서진우의 진심 어린 청혼 이후 두 사람의 삶에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다. 그들을 둘러쌌던 모든 시련과 역경은 지나갔고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그들의 약속대로 진우의 작은 정비소 앞마당에서 소박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따뜻하고 의미 있게 치러졌다. 결혼식에는 그들의 오랜 친구인 박성철과 그들의 싸움을 묵묵히 응원해 주었던 이웃들, 그리고 채영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동받았던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여 진심으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채영은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진우가 직접 만들어준 소박한 들꽃 화관과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 진우 역시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하객들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행복감과 자신감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진우의 작은 정비소는 단순히 자동차를 수리하는 곳을 넘어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어려운 이웃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낡은 기계들을 무료로 수리해주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기계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작은 교실을 열기도 했다. 채영 역시 펜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양진태 의원의 비리를 폭로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대 권력의 부조리와 그에 맞서 싸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그녀의 책 진실의 목소리는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글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용기의 목소리를 내는 존경받는 작가가 되어 있었다. 몇 년 후 그들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다. 아빠를 닮아 강인하고 엄마를 닮아 지혜로운 딸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서희망이라고 지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두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로 자라나라는 의미였다. 희망이의 탄생은 두 사람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자 선물이었고 그들의 가정은 더욱 완전한 행복으로 채워졌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진우와 채영은
딸 희망이의 손을 잡고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던 그 낡은 정비소를 다시 찾았다. 정비소는 이제 제법 규모가 커져 있었고 몇 명의 젊은 기술자들이 진우와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있었다. 아빠, 엄마, 저기 보세요. 아저씨들이 자동차 고치고 있어요. 나도 커서 아빠처럼 멋진 자동차 박사님 될래요. 희망이가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진우와 채영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채영이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그럼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때 당신 정말 볼만했는데. 하지만 나는 그때 이미 당신에게 반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도 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당신의 그 절박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으니까. 진우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 덕분에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늘이 내게 보내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였고 내게 새로운 삶과 행복을 선물해준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영원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정비소 한쪽 벽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의 긴박했던 상황과 그 후 그들이 함께 겪었던 모든 시련과 영광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걸려 있었다. 낡은 정비소에서 시작되었던 한 남자의 작은 선행. 그 선행은 한 여자의 삶을 구원했고 나아가 거대한 사회적 부조리를 무너뜨렸으며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가치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는 진실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평화.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